결혼 35년, 남편 통장에서 3억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레미안데치 팰리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밤 11시 12분. 식탁 위 작은 전등 하나만 켜진 채 주황빛 조명이 싱크대 타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매미가 울고 아파트 복도에는 누군가 늦게 귀가하는 발소리가 메아리쳤죠. 그 평범한 밤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통장. 손때가 묻어 바랜 표지, 달아 해진 모서리. 그냥 옛날 통장인 줄 알고 열어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잔액 3억 원.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져 통장이 바닥에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 위로 종이가 튕겨나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귓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게? 손을 떨며 통장을 다시 집어드는 순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래 내역. 매달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금액. 300만 원 송금. 수취인 이름 박지은. 거래 메모 늘 고마워.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혔어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비밀을 만든 적 없는 사람이 어떤 여자에게 매달 300만 원을 3년 동안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 머릿속은 공백이 되었고 손끝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얼음물에 잠긴 것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통장 밑에 깔린 작은 노란 포스트잇. 바랜 종이에 남편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의학과 결과 통보. 준비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3억 원 박지은 서울대병원 신경의학과. 하나의 비밀이 아니라 3개의 비밀이 겹쳐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SBS 미운 우리 새끼를 보며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웃음이 오늘따라 너무 낯설고 소름 끼쳤습니다. 가슴이 쪼여들어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손에 통장을 쥔 채 거실로 걸어가며 심장이 쿵쿵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가 떨려서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절 바라보는 순간 눈빛이 단 1초 흔들리는 걸 봤어요. 왜? 남편은 태연한 척했지만 입술 옆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3억은 뭐야? 이 박지은은 누구고? 서울대병원은 또 뭐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내 표정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정적 끝에 작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말할게. 그 한마디가 심장을 쪼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한테 나중에라니.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 안 어딘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과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의 웃음소리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식탁 위 작은 전등 하나만 켜진 채 주황빛 조명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소파에 앉아 맥주를 한 모금씩 홀짝이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뒷모습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손바닥 속 통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땀이 범벅된 손끝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것 같았죠. 머릿속을 3가지 단어가 돌아가며 때렸습니다. 3억 원. 박지은. 서울대병원 신경의학과. 한 번도 단절되지 않은 신뢰, 35년 동안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던 내 세상에서 한순간에 3개의 균열이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식탁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다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몰라요.
입술을 물고 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소리조차 스스로 너무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분명 봤습니다. 왜?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입가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통장을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하지만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 통장 3억 원은 뭐야? 남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눈동자가 왼쪽으로 미세하게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을 준비할 때 사람 눈이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한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내가 나중에 말할게.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태어난 척 억지로 꾸민 것처럼 보였어요. 박지은은 누구야? 이번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는데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선을 돌려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속 사람들이 웃고 있었지만 우리 집엔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12분. 남편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척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뭔가 단서를 잡아야 한다는 걸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다시 통장을 열어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송금액 300만 원. 송금일자 매달 5일 오전 9시 27분. 수취인명 박지은. 거래은행 국민은행 도곡동 지점. 메모 늘 고마워. 박지은이라는 이름을 휴대폰 주소록 SNS, 카톡 대화 내역에서 검색했지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의학과 9월 3일 검사 결과 통보. 순간 온몸의 혈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3억 원 송금과 병원 진료 사이의 연결고리가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돌고 있었죠. 저는 곧장 서울대병원 신경의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남편의 환자번호를 입력하자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 세 번의 예약 기록이 떴습니다. 8월 12일 MRI 정밀검사, 8월 19일 약물 부작용 확인, 8월 26일 진단 전 종합면담. 숨을 들이마시는데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 1시 30분. 국민은행 도곡동 지점으로 갔어요. 계좌 추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은행원의 단호한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상담실을 나오며 작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박지은 씨요? 이 근처 삼성 레미안 2차 사시는 분이에요. 직원 한 명이 실수로 흘린 정보였습니다. 은행을 나서서 바로 근처 삼성 레미안 2차 103동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우편함을 훑다가 한 통의 등기봉투를 봤어요. 박지은 서울대병원 신경의학과 진료비 고지서. 심장이 천장을 찌를 만큼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보내는 300만 원, 박지은의 서울대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3억 원 통장. 세 가지 퍼즐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얼굴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통장을 다시 올려두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은행 갔다 왔어. 박지은 삼성 레미안 2차 살지? 남편의 손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어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레미안데치 팰리스 106동 1203호.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밤 10시 47분.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분명 시원한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식탁 위 작은 전등 아래 통장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앞에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저녁을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리 봐도 낯설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믿었던 얼굴이 오늘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을 제 눈과 끝내 맞추지 않았어요. 우리 얘기 좀 해. 테이블 위에 통장을 손가락으로 밀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뭐야? 3억 원, 매달 300만 원. 박지은. 그리고 서울대병원 신경의학과 검사.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낼 때마다 제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말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알면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떠나? 제 입술에서 웃음이 비틀리듯 새어나왔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당신을 떠날까봐 말 못했다고. 그럼 얼마나 큰 비밀이길래 그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떨림은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은 그 아이는. 그는 한 단어를 꺼냈지만 끝내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박지은이 누구냐고.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제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 알림창에 떴던 한 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의학과 9월 3일 검사 결과 통보 예약 알림. 남편은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놨지만 이미 저는 봐버렸어요. 당신 병원은 왜 몰래 다녀? 박지은은 뭐고 이 3억은 또 뭐야? 제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남편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그만 좀 해. 처음으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넘게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당신 모르게 하려던 거 아니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남편 앞으로 밀어붙이며 다시 물었어요. 해결하려고 했다면서 왜 보호자 이름이 나 말고 박지은이야? 서울대병원 진료비 고지서도 박지은 집으로 갔던데 대체 나 모르게 뭘 한 거야? 남편의 눈빛이 번쩍 흔들렸습니다. 한순간 얼굴색이 사라지고 손끝까지 창백해졌죠. 당신 어떻게 알았어, 그 집?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몰래 숨긴 걸 내가 다 알아냈다고. 이제 말해. 박지은 누구야?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지은 그 아이는. 하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오전 9시 40분. 저는 남편 몰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의학과로 갔습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관 3층 312호 대기실. 흰색 벽과 회색 바닥,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환자 번호를 간호사에게 보여주자 잠시 후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안에는 정현우 교수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고 교수님이 제 얼굴을 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남편분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병인가요?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진단명 다발성 신경계 퇴행 증후군 의심. 치료 진행 현황 신경세포 재생주사 2회, 고가 약물 치료 중.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때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보호자를 변경하셨더라고요. 서울 강남구 삼성 레미안 2차 103동 박지은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병원 보호자가 제가 아닌 박지은이라는 사실. 병원 문을 나서며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박지은을 만나야 한다. 그날 오후 2시 15분, 저는 국민은행 도곡동 지점 옆 골목에 있는 삼성 레미안 2차 103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은 집 우편함에는 서울대병원 진료비 고지서와 약국 영수증이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편함을 덮는 순간 문이 열리며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 슬랙스 차림, 약국 봉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박지은 씨 맞으시죠?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박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세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약국 봉투를 든 채 문 앞에 선 여인. 바람에 살짝 흩날린 단발머리, 당황한 듯한 눈빛, 그리고 아무 대답 없는 침묵.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지은 씨 맞으시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지은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속을 울렸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무슨 관계세요? 내 입에서 흘러나온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박지은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거절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었으니까.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베란다 쪽 커튼은 반쯤 젖혀 있었고 햇빛이 바닥을 사선으로 가르고 있었죠. 커피 테이블 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의학과 진료비 고지서, MRI 필름, 약 봉투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집어들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의학과 환자명 박지은. 총 진료비 298만 원. 담당의 정현우 교수.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3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 우리 남편 통장에서 매달 이 돈을 받으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약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오해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오해? 제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높아졌어요. 35년을 같이 산 아내 몰래 매달 300만 원씩 돈을 받으면서 오해라고요? 박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남편분 동생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라고요? 박지은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손을 꼭 모았어요. 저희 같은 아버지를 둔 다른 어머니의 딸이에요.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남편분이 처음 만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십 개의 의문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은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병을 알게 된 건 3년 전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다발성 신경계 퇴행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혼자서는 감당을 못했어요. 남편분이 형으로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형으로서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럼 왜 나한텐 한마디도 안 했죠? 내가 뭘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아내였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박지은은 조심스레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분도 말씀드리려 했어요.
근데 이번에 검사 결과가 좀 심각해서 9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확진 통보 받으실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9월 3일 결과 통보. 남편의 노란 포스트잇에 적힌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의 비밀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3억 원의 비상금, 박지은이라는 이름,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세 개의 비밀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퍼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병원 진료 예약증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자 고개를 들더군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그의 앞에 던지듯 올려놨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박지은 만나고 왔어. 남편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직도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요. 거실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도 숨이 막혀오는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서울대학교 병원 예약증을 쥐고 있었죠. 제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남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던 동공, 마른 입술, 떨리는 손끝.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지은 만나고 왔어.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싶었지만 폐가 조여들어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뭐라던데?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국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서울대병원 로고가 찍힌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통장에서 빠져나간 300만 원 매달 그 아이 치료비였더라. 그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있었어? 남편은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내가 알면 나를 떠날까봐 그랬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분노가 더 빨리 올라왔어요. 떠나? 나랑 35년을 산 아내한테 왜 말을 안 했는데? 박지은이 당신 동생이라면서 왜 보호자 이름은 나 말고 그 아이 이름으로 바꾼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도와주려고 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 때문에 그 아이를 찾아갔어. 치료비는 내가 감당하겠다고 했어. 근데 병원에서 보호자 등록을 바꾸라는 걸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 아이가 나 대신 병원에 갈 때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은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 이거 다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통보일. 남편과 함께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곡역에서 3호선을 타고 해화역으로 올라오는 길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한양대 종로의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다발성 신경계 퇴행 증후군 의심. 진료실 문 앞 312호 앞 대기실에서 남편은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그의 옆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분 들어오세요. 정현우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서자 교수는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회색과 흰색이 뒤섞인 복잡한 이미지 위 빨갛게 표시된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위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수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완치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는 가능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은 씨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유전적인 건가요? 교수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부계에서 유전되는 희귀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분의 검사 기록이 함께 남아있는 겁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 송금, 3억 원의 비상금, 서울대병원 검사, 그리고 박지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3억 원은 이 치료비 때문만은 아니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고백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방에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서류 봉투. 등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보낸 사람은 서울 강남구 법률사무소 다운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눈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문장. 양도 계약서 삼성 레미안 2차 103동 504호. 박지은의 집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하단에는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비를 돕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박지은의 아파트까지 사주고 있던 겁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남편의 통장, 서울대병원 진료비 고지서, MRI 필름, 그리고 박지은 집 양도 계약서. 3장의 종이가 테이블 위에서 제 삶을 송두리째 뒤집고 있었죠. 남편은 방 안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함께 낮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양도 계약서를 그의 앞에 내려놓는 순간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이건 뭐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어요. 남편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말하지 않더니 결국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면 더 이상 날 보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박지은 집까지 사준 거야? 제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당신 우리가 살던 이 집 전세 올리자고 했을 땐 돈 없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 내가 번 돈 아니야.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남편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 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배당금이 들어왔어. 팀장 시절에 처리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공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줬어. 근데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돈이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박지은 병원비로만 썼어?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돈 전부 병원비로만 쓴 거 아니지. 남편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박지은한테 미안했어.
아버지가 생전에 방치했던 아이잖아.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었어. 저는 결국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딸 수진, 아들 민재. 두 사람 모두 퇴근하자마자 도곡동 집으로 달려왔어요. 식탁 위에 통장, 병원 진료 기록, 양도 계약서를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고 딸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테이블 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주먹을 꽉 쥔 채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린 한 번도 모르는 사이에 3억 원이나 쓰고 집까지 사줬다는 거예요? 엄마한텐 말도 안 하고.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은은 내 동생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딸 수진이 낮게 물었어요. 친동생 아니죠?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바깥에서 낳은 아이야. 15년 전 처음 만났어. 순간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까지 모두 귀에 선명하게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어요. 다시 서울 대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저, 박지은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시선이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정현우 교수가 MRI 필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세 분 모두 들어오세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교수는 곧장 화면을 돌렸습니다. 남편분 검사 결과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손떨림, 기억력 저하. 앞으로 2년 안에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박지은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교수는 무겁게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박지은 씨 검사에서도 같은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순간 박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은 자리에서 비틀거릴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억 원의 비상금, 매달 300만 원 송금, 박지은 집 양도 계약서, 그리고 희귀 신경질환. 이 모든 게 남편의 잘못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쪽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숨기지 말아요. 우리 같이 감당해요.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직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마자 테이블 위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국민은행 1912 이체 1000만 원 수신 법무법인 은성 신탁계좌. 손끝이 얼어붙었다. 남편은 방 안. 문틈 사이로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만 흘렀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뭐예요? 법무법인으로 1천만 원?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일 서초에서 공증 받아야 해. 무슨 공증? 유언 대용 신탁.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꺼졌다 켜진 전등처럼 흔들렸다. 접수대 앞 번호표 37번. 유리 칸막이 너머로 노란 봉투가 오갔다. 직원이 말했다. 녹취 유언, 신탁계약, 비밀유지 각서, 여기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넘겨받는 남편의 손이 분명히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다. 배우자도 열람 가능하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본인 지정자만 오늘 오후 6시 이후 지정자에게만 공개됩니다. 남편이 시선을 피했다. 오늘 6시 강남 공증보관소에서 들을 수 있을 거야. 뭘? 그는 힘없이 대답했다. 내가 왜 3억을 숨겼는지.
작은 방, 회색 흡음재, 테이블 위 검은 재생기. 직원이 키를 꽂고 녹음을 재생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렀다. 낯익은 그러나 어딘가 낯선 음색. 너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2010년 11월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비밀리에 끝냈다. 공장 라인 세척에 불법 용제를 썼다. 그때 야간 총괄이 나였다. 나는 보고서를 올렸다. 작업자 보호구 미지급, 휘발성 용제 과다 노출, 장기 위험. 회사는 조용히 덮었다. 대신 나한테 공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줬다. 3억. 서류에는 서명이 있었다. 대외비, 연구 비밀 유지. 귀가 뜨거워졌다. 숨이 위로만 몰렸다. 재생기는 계속 남편의 호흡을 내보냈다. 그 뒤로 이상 증상이 시작됐다. 손떨림, 불면, 시야 떨림. 2022년 박지은이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그 애는 내 동생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장 지역에서 살았다. 내가 야간에 간병 알바를 한 곳 중 하나가 그 동네였다. 지은이 병원 기록을 보는데 내 기록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난 확신했다. 우리가 노출된 거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은 치료비를 냈다. 내 치료비도. 그리고 집. 지은에게 준 집은 선물이 아니라 담보다. 내가 쓰러지면 증거와 서류를 안전하게 들고 고발하라고. 변호사와 약속해뒀다. 테이블 아래 손이 젖는 게 느껴졌다. 땀인지 눈물인지 몰랐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겠지. 말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아이들도. 회사는 크고 사람들은 있고 소송은 길다. 나는 내가 모르는 동안 더 많이 준비하고 싶었다. 한숨. 그리고 낮고 망설이는 목소리. 3억은 죄의 대가다. 내 죄이기도 하고 회사의 죄이기도 하다. 내가 숨긴 건 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다음 녹음엔 서류 위치를 남긴다. 너라면 선택할 거다. 고발할지 지킬지. 딸깍. 재생기가 멈췄다. 직원이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갈색 봉투 겉면 남편의 필체. 같은 날 밤 8시 41분 도곡동 자택. 장롱 서랍 맨 아래 회색 파일철. 겹겹이 꽂힌 투명 포켓 사이에서 대외비 스탬프가 찍힌 사본들이 튀어나왔다. 2010.11, 18. 유기용제 사용 기록 야간 라인 세척. 2011.01, 7. 안전보고서 초안 미결. 2011.01, 10. 내부 합의 각서 비밀 유지 공로금 3억 원. 2022.05, 2025.08. 박지은 진료 요약 주소지 환경 측정 결과 벤젠톨루엔 노출치. 2024.12. 법무법인 은성조건부 양도 계약서 삼성 레미안 2차 103동 유사시 고발 비용 전용. 종이를 넘길수록 심박이 빨라졌다. 페이지 끝. 남편의 필체로 적힌 한 줄. 이 돈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망치지 않게. 대신 누군가의 미래를 살릴 수 있게.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3층 312호. 정현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산업용 용제 노출 이력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분 남편 박지은 증상 진행 곡선이 닮았습니다. 치료는 계속하시되 산업안전보건공단 재조사 신청을 고려하세요.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내가 선택해.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같이 해. 역삼동 법무법인 은성회의실 B. 변호사는 노트를 넘겼다. 실명 고발이면 회사가 강하게 나옵니다. 합의로 끝내려 할 가능성도 크고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각서에 손해배상 포기 조항이 있어요. 우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우회하겠습니다. 전제는 가족 모두의 동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딸 수진과 아들 민재가 들어왔다. 수진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하자. 아빠 아프게 한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버틸게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다. 내가 낸 죄는 내가 진다. 하지만 누구도 또 다치지 않게 끝까지 가자. 식탁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다. 남편의 통장, 3억의 자취, 박지은의 MRI 필름, 회사 내부각서 사본, 양도 계약서, 그리고 공증 녹취 사본. 나는 펜을 들어 첫 장에 굵게 썼다. 고발 진행 1 공단 접수 2 언론 제보 3 증거 보관 분산.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한참 말이 없던 그가 아주 조용히 웃었다. 내가 해낼 줄 알았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주어 말했다. 난 끝까지 서 있을게. 마지막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접수 창구에 서류를 올려놓는 순간 손끝에 떨림이 멈췄다. 담당자가 서류를 훑고 고개를 들었다. 증거 충분합니다.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표시 제한. 받자마자 낮게 가라앉은 남성의 목소리. 신고 취하시죠. 서로 힘들어집니다. 합의금 더 얹겠습니다. 5천. 나는 웃었다. 우린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살 겁니다. 우리 말고 다음 사람들의 시간. 뚝 통화가 끊겼다. 계단참 창문 너머로 낮 햇살이 찼다. 나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접수 완료. 이제 시작이야. 곧바로 답장이 왔다. 나도 준비 끝. 도곡동 자택.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뒀다. 남편은 소파에 기대고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손을 맞잡자 그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가 낮게 속삭였다. 3억으로 숨지 말고 3억으로 걷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지금 걷고 있어. 문득 현관벨이 울렸다. 늦은 시간. 엘리베이터 앞에 멈춘 사람 그림자. 인터폰 화면에는 박지은이 서 있었다. 눈가가 빨갰다. 손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 문을 열자 박지은이 노트를 내밀었다. 형수님, 이건 아버지가 남긴 옛 일기예요. 공장 용재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노트를 펼쳤다. 1989.06. 14밤 라인 세척. 냄새가 코를 태웠다. 아이들이 기침을 한다. 오래된 볼펜 자국이 종이를 파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우린 이기는 게 아니라 밝히는 거예요. 창밖에 바람이 일었다. 도곡동 밤 공기가 유리창을 울렸다. 나는 느렸다. 두려움보다 단단한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3층 접수실 유리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땀에 젖어 무거워 보였다. 오늘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35년간 우리가 지켜온 가족의 삶 전체를 세상에 내놓는 날이었다.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자 담당자가 꼼꼼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보더니 단호히 말했다. 증거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조사 개시하겠습니다.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다. 3억 원 통장에서 시작된 모든 의문이 결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작은 아파트 거실을 넘어 이제 국가의 법정 싸움으로 옮겨간 거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은성 회의실 B. 회사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합의금 5억까지 올리겠답니다. 단 신고 취하 조건입니다. 남편은 긴 한숨을 쉬고 두 손을 깍지 껴 맞잡았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억. 아이들 얼굴이 스쳐갔다. 아파트 대출금, 대학 등록금, 노후 자금까지 모두 한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남편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이미 선택했어요. 우린 팔리지 않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론 대응 준비를 하시죠. 2025년 9월 27일 오전 8시 0분 SBS 뉴스 모닝와이드 앵커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다. 국내 대기업 H화학 지난 2010년 불법 용제 사용 의혹. 해당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인근 주민 8명이 신경계 손상 진단을 받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막에 떴다. 3억 원 비밀 통장 사건 도곡동 부부 고발장 접수. 순간 휴대폰이 터져나가듯 울리기 시작했다. 친구들, 친척들 모르는 번호까지. 뉴스 봤어요? 괜찮아요? 지금 기자들 집 앞에 있어요. 남편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방송국 차량들이 몰려 있었다. 레미안데치 팰리스 106동 현관 앞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틈 없이 터졌다. 그날 밤 집 거실. 불 꺼진 소파에 앉은 남편이 담담히 말했다. 사실 2010년 그날 보고서 서명하기 전에 사직서를 써놨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럼 왜 남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퇴직금도 없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출도 있었고. 그때 나한테 선택지는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5년간 알았다고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그의 심장이 얼마나 무겁게 뛰었을지 알 것 같았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신경의학과. 박지은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머리맡 테이블 위엔 약봉투와 진료 기록지가 놓여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박지은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형수님. 나는 의자에 앉아 박지은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우리 같이 가자. 박지은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한테 받은 이 돈,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린 다 같이 피해자였어요. 같이 싸워야죠. 그때 남편이 조용히 들어와 우리 앞에 앉았다. 세 사람의 시선이 병실 창문에 비쳤다. 작은 병실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세상이 넓게 보였다.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변호사 H화학 법률팀 피해자 가족들 모두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판사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단 측 담당자가 내부 보고서를 펼쳤다. 2010년 11월 18일 H화학 공장에서 벤젠톨루엔 등 5종의 유기용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업자 보호구 지급 이력 없음, 환경 측정 이력 없음.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H화학 측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던지듯 밀었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회사 명예훼손으로 역소송 걸 겁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제 사본 있어요. 서명은 제 겁니다. 보고서, 안전점 검표, 합의서 전부요. 명예훼손? 웃기지 마세요. 피해자 보호부터 하세요.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떴다. H화학 불법 용제 사용, 피해자 집단소송 착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건너던 밤.
도곡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 불빛이 멀리 보였다. 남편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박지은은 뒷좌석에서 약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에 눈물이 흘렀다. 무엇을 선택한 걸까? 우리가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해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두며 나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시겠어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묻어두시겠어요?